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챕터 15와 16입니다. 먼저 15부터 보시죠. 매크로몰레큘러 스트럭처에 대한 얘기이고요. 크게 4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부분, 그 Introduction to 3D Structure of Biomolecule, 이 부분이 주로 일반적인 이론 설명의 얘기이고요. 두 번째 이후분,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섹션은 주로 실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앞에서처럼 일반적인 이론의 얘기는 많이 생략됐고 요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앞에 부분 말씀을 드리고 주로 실습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그 Introduction to 3D Structure of Biomolecule 경우는 단백질 구조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단백질이 아미노산의 연결체로서 1, 2, 3차, 4차 구조, 3차, 4차는 이제 주로 복합체 형성을 띠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설명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단백질의 구조 중에 특별한 형태 또는 좀 특색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제 멤브레인 프로테인에 대한 언급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단백질 경우에 가지는 몇 가지 차이점들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RNA 스트럭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RNA 스트럭처가 단일 가닥의 형태를 취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후에 3D 공간상의 스트럭처를 이루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일종의 단백질 합성의 메신저 역할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백질 구조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단백질 구조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이런 엑선 회절이라든지 아니면 핵 자기 공명 분석을 통해서 그런 좌표 데이터라든지 이런 공간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 나서요. 그 이후에 실제로 우리가 분석 작업의 중심이 되는 것은 주로 이제 이런 비교 모델링, 주로 이제 우리가 상동성 모델링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상동성 모델링은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이 단백질 구조체의 이 분석을 함에 있어서 이제 구조 분석을 하게 되고, 구조 분석을 할 때는 단일하게 분석하기보다는 뭔가 참조가 되는 모델들이요, 어떤 레퍼런스 스트럭처 내지는 템플릿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고 이것과 비교해 가면서 어떤 기능을 갖는 것들이 어떤 구조를 취하고 있는지를 진화 과정에서 어떤 구조가 유지되어 있는가 템플릿과 비교해서요, 뭐 이런 방식으로 추적해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는 이런 템플릿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보았던 그런 이 스코어링 매트릭스요, 우리가 그동안 봤던 것들은 이제 PSSM이요, 포지션 스페시픽 시밀러리티 매트릭스,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죠. 이제 여기서는 특히 이제 패밀리 스페시픽 스코어링 매트릭스 뭐 이런 표현도 했었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써왔던 이런 substitution 테이블, 예컨대 우리가 봐왔던 블로썸이나 팸 같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런 호모로지 모델링을 할 때 중요한 이 참고 자료를 적용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는 주로 실습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이용할 때 먼저 데이터를 획득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분석을 해나가고, 그리고 일반적인 파이썬의 리스트나 딕셔너리 같은 이런 데이터셋 스트럭처를 이용할 수 있지만 넘파이의 ND 어레이요, 어레이를 이용하면 대량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특히 그 중점을 두는 것은 이제 기하학적인 분석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주로 이제 이 거리 계산이요, 이 거리 계산의 문제, 이 거리 계산의 문제는
예컨대 이제 뒤틀림 각도에 대한 것들 우리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카본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나이트로젠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두 개의 평면들이 각각 그 이 파이 각도와 프사이 각도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본 바가 있었죠. 이런 것들은 토전 앵글 내지는 다이히드럴 앵글인데 이것들을 계산하는 것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여러 개의 그 몰레큘들이 그 어떤 공간적 관계, 스페이셜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뭐 그 라마찬드란 플롯 같은 것들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그 유사성들을 분석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계산 방법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컨대 이제 두 개의 이 바이올로지컬 스트럭처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서로 중첩을 시켜서 예컨대 어떤 구조체가 있고 또 다른 어떤 구조체가 있다고 할 때 이것들을 서로 중첩을 시켜서 거리 관계가 얼마나 이 기하학적 거리를 계산해서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죠. 이제 그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제 좌표의 중첩에 관련된 것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서로 비교 대상이 되는 두 개의 몰레큘에 대해서 중심점을 찾고요. 중심점을 기준으로 서로 정렬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주로 RMSD, 루트 민 스퀘어드 디비에이션을 계산을 하면 얼마나 여러 개의 단백질 구조체 중에서 가장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런 기하학적 분석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앞에서 봤던 그 허멀로지 모델링의 한 중요한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외부의 데이터요. 여기서 외부의 데이터라고 하면 주로 이제 바이올로지컬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과 유사한 것들을 찾아 나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고, 그리고 동시에 앞서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파이썬 코드를 봤다면 그 후에 이제 이 말미 부분에서는요, 이 뒷부분에서는 바이오 파이썬이라든지 또는 파이몰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 연계시켜서 작업하는 뭐 이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직접 진행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파이몰 경우에는 이 윈도우 환경에서 연계가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이몰 경우는 리눅스 환경에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는 structures.py하고 그 다음에 modeling.py라는 두 개의 소스 파일들이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세부 내용의 전개는 이제 structures.py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pdb 파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 이 structures.py에서 설정한 또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또 다른 프로그램인 modeling.py에서 설정한 그 방식의 그 클래스에 의해서 스트럭처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컨대 그런 다이드럴 앵글을 구사한다든지 RMSD를 그 측정해 본다든지 또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인 변환, 스트럭처럴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structures.py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이제 그것들의 전제가 되는 것이 modeling.py거든요. 그래서 modeling.py를 먼저 간단히 보고, 그리고 structures.py 내용을 가지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양이 비교적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부 스트럭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odeling.py에서는 크게 4개의 클래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스트럭처 클래스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체인 클래스, 레지듀 클래스, 아톰 클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제일 끝에서부터 보면은요, 아톰 클래스는
원자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단일한 아톰인데 아톰 즉 원자 내지는 원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3차원 공간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원자이고, 이 각각의 원자는 그 원자들이 모여서 이제 레지듀를 형성을 하죠. 여기서 레지듀라고 하면 싱글 아미노 애시드 또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여러 개의 아톰이 모여서 이제 레지듀가 되고 있고, 이 레지듀는 다시 그 레지듀들이 모여서 체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체인은 시퀀스 오브 레지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레지듀가 모여서 체인을 형성하고 있고, 그 체인은 각각의 체인은 단일한 프로테인 또는 단일한 DNA 체인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그 4차원, 3차원 내지 4차원 복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이제 스트럭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스트럭처는 whole biological structure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체인이 모여서 이제 스트럭처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외부에서 데이터, 예컨대 이제 PDB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로테인 데이터를 우리가 검색을 해서 가지고 오면 그 데이터를 이 스트럭처 클래스에 맞춰서, 물론 스트럭처 클래스는 밑에 있는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체인은 레지듀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죠. 그래서 읽어드린 이런 단백질 복합체, 단백질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우리가 규정한 스트럭처 클래스에 의한 오브젝트로 생성을 하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하학적 분석을 하는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고요. 이론적인 설명은 많이 생략되어 있지만 코드는 상당히 상세하고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그러면 코드 실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앞서 슬라이드 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챕터 15에서는 modeling.py와 structures.py 두 개의 이 소스 코드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modeling.py는 먼저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py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요. structures.py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modeling.py를 보시면은요, 제일 밑분으로 가고 스트럭처 클래스와 그리고 체인 클래스, 레지듀 클래스, 아톰 클래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제일 뒷부분에 그것들을 실행하는 더블 언더 메인 이퀄 네임 이퀄 더블 언더 메인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몇 개의 이 펑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클래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클래스를 이용하는 펑션들, 그리고 그것들이 더블 언더 네임 이퀄 더블 언더 메인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클래스 스트럭처에서는 스트럭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스트럭처를 만들 때는, 즉 스트럭처 클래스를 이용한 인스턴스를 만들 때는 name과 컨포메이션 정보, 그 다음에 pdb id 이 세 개를 지정해서 각각의 인스턴스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린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부여되는 형식이고요. 물론 이걸 읽어드릴 때는 밑에 그 이 파일에서 읽어드린 별도의 펑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구조만을 여기 스트럭처 클래스에서 구성하고 있고요. 더블 언더 init에서 그런 것들을 초기화시키고, 그리고 이 스트럭처의 요소로 되어 있는, 즉 체인이 모여서 스트럭처가 되니까요, 특정 스트럭처를 구성하고 있는 체인을 딜리트 하거나 또는 get 해서 가져오거나 하도록 한 것이 여기 delete와 get chain이라는 메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pdb id는 pdb id, 즉 특정 스트럭처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나면 id를 가지고 불러드릴 수 있도록 했고요. 또는 get mess에서는 질량 값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질량은 여기 이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어요. 즉 특정 스트럭처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인이 갖고 있는 질량 값들을 합산해서 그 스트럭처의 질량 값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mass equal 0로 초기화시킨 다음에 체인으로부터 체인의 .get mass 항목을 mass에다 계속 합산시키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get name에서 특정 스트럭처의 name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고요. set name에서 이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name 부분은 get name과 set name을 일종의 프로퍼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일종의 애트리뷰트처럼 꼭 메소드를 이용하지 않고도 그 애트리뷰트 형식으로 name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죠. .name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chain 클래스를 보시면 chain 클래스에서는 allowed mole type, allowed molecular type이죠. 이 프로테인이거나 DNA이거나 RNA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더블언더 init에서는 이것이 속한 스트럭처와 코드 값과 그리고 몰레큘러 타입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디폴트는 프로테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체인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체인 인스턴스가 스트럭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레지듀를 삭제할 수 있고 레지듀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아톰 단위에서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get atom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molecular type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get mole type 있고, 그리고 그 get mole type도 프로퍼티 항목으로 지정을 해서 그래서 애트리뷰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레지듀 클래스이고요. 레지듀 클래스에서는 그 레지듀가 속해 있는 체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퀀스 아이디와 코드를 지정해서 인스턴스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delete에서 그 레지듀를 구성하고 있는 아톰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아톰을 또 가지고 오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톰 클래스에서는 그 아톰이 속한 레지듀와 그리고 아톰의 네임, 그 다음에 좌표 정보, 그 다음에 원소가 되겠죠. 엘레멘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톰을 만들도록, 아톰 인스턴스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 지정된 아톰을 특정 레지듀부터 삭제할 수 있도록 했죠. 이렇게 4개의 클래스가 지정되었고, 그 다음에 일종의 보조적인 펑션이 되겠습니다. 헬퍼 펑션으로는 이제 get structure from file 해서 파일로부터 읽어들여서 그 내용을 갖고 스트럭처나 체인 등등을 만들 수 있는 함수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일을 읽어드리고요. 예컨대 PDF 파일 같은 데는 파일을 읽어드리고, 읽어드린 파일 핸들이 파일 오브젝트가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스트럭처 네임 이런 것들이 초기화된 상태에서 읽어드린 파일 오브젝트의 각각의 라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해당되는 항목을 뽑아내서 그것들을 가지고 클래스 적용시켜서 인스턴스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 라인별로 0번부터 5번까지 0, 1, 2, 3, 4, 5의 6개 캐릭터이죠. 는 레코드로 놓고, 만약에 레코드가 헤더이면 헤더의 제일 끝부분에 있는 것들을 pdb id로 가지고 오고, 만약에 레코드가 타이틀이라면 10번 이후 부분을 가지고 와서 네임에 설정을 하고, 만약에 모델이라면 10번부터 13번까지 해서 컨포메이션으로, 그 다음에 레코드에서도 and mdl이라면 그렇다면 스트럭처는 none으로 놓고, 그 다음에 레코드가 아톰이라면 아톰 경우에는 각각 위치값별로요. 여기 나와 있는 위치값별로 serial, atom name, 그 다음에 alt location, 그 다음에 residue name, chain code 등등으로 쭉 설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 특정 레코드가 아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라인에 30번 인덱스부터 37번 인덱스까지의 8개 캐릭터는 X좌표로, 38부터 45까지 8개 이 캐릭터에 대해서는 Y좌표로, 그래서 XY, Z 좌표를 공간 정보죠. 좌표 정보를 해당 아톰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그 아톰이 속한 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매핑시켜서 지정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나서 예컨대 아톰 같은 경우는
아톰 인스턴스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get structure from file의 내용이었고요. 각각 해당되는 항목들을 서로 매핑시켜서 지정한 다음에 아톰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 후에 파일 클로즈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아톰 클래스를 만드는 것은 각 라인별로 돌아가면서이니까요. 각 돌아가면서 그 아톰과 체인까지 만들어졌죠. 여기 보시면 그 아톰을 이용해서 레지듀가 만들어지고, 레지듀로부터 체인이 만들어지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톰, 레지듀, 체인들이 각 라인별로 돌아가면서 해당되는 매핑을 하고, 그리고 생성이 되고 나면, 그리고 나서 그것들에 의해서 스트럭처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스트럭처까지 만들어진 것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펑션은 읽어드려서 각 위치값별로 해당되는 것들을 뽑아낸 다음에 서로 매핑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아톰을 만들고, 아톰들이 만들어지면 그것들을 가지고 레지듀를 만들고, 레지듀가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해당되는 체인에 귀속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스트럭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get residue mol type에서는 읽어드린 항목 중에 get atom의 CA, 즉 센트럴 카본이 되겠죠. 그리고 레지듀 항목이 N인 경우는 프로테인으로, 그 다음에 C5와 C3 인 경우에, 그 다음에 get atom에서 0번, 2번의 RNA, DNA인 경우에 각각마다 어떤 몰 타입인지를 읽어드린 내용 등, 즉 레지듀 읽어드린 항목들에서 각각의 아톰 내용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프로테인인지 RNA인지 DNA인지 또는 기타인지를 판별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좀 길어졌지만 4개의 클래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파일에서 읽어드린 다음에 스트럭처까지 형성하는 것, 그 다음에 읽어드린 레지듀 항목들이 또는 우리가 생성한 스트럭처 내에 있는 레지듀 항목들을 통해서 그것이 프로테인인지 DNA, RNA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펑션에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 더블 네임 메인에서 지금 경우는 example에서 example 디렉토리 밑에 있는 glycophorin.pdb 파일을 읽어드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스트럭처를 만들고요. get structure from file이니까 스트럭처까지 만들어졌죠. 그게 테스트 스트럭처입니다. 테스트 스트럭트에서 제일 첫 번째 있는 스트럭처 를 스트럭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스트럭처 뭐 0이라고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get chain으로 체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의 스트럭처에는 여러 개의 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컨대 A 체인, B 체인, C 체인에서 쭉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A 체인을 가지고 왔고요. 그 체인에 속해 있는 레지듀의 내용을 쭉 출력해달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행을 시켜보면 우리가 읽어드린 파일에서 A 체인에 해당되는 A 체인에 속해 있는 레지듀는 예컨대 발린, 글라이신 등등으로 이 레지듀 항목들이 쭉 출력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structures.py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 여러 개의 펑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여기 structures.py에는 한 20개의 펑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펑션들마다 그 특정한 기능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어서 물론 이것들은 역시 맨 뒷부분에서 한꺼번에 수행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한꺼번에 수행을 해서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어서 structures를 보면은요, structures.py는 앞부분에 import 문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def문이 나와서요. def라는 것은 결국 함수의 지정이니까요. 함수가 download pdb부터 시작해서 write structure to file, get center of mass 등등 해서 토탈이 약 20개의 이 펑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비교적 많은 편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 더블 언더 네임 이퀄 더블 언더 메인에서 결국은 위에 설정되어 있는 파일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바처럼 .ipynb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이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15의 structures.py를 동일한 내용입니다. 주피터 노트북으로 변환시켜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앞부분은 import 문 등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리고 보시는 바처럼 우리가 다루었던 alignment.py에 있는 sequence align, 또 블러선 62 등등의 테이블과 펑션들을 가지고 이용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math.py에서 우리가 다뤘던 것이요, calc 토전 앵글, 토전 앵글, 다이드럴 앵글 계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get rotation matrix, 이것들을 가지고 오겠고, 그리고 지금 막 보았던 modeling.py에 있는 get structure from file, 그 다음에 structure, chain, residue, atom 등등의 클래스들도 여기서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math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matplotlib에 있는 것들, numpy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이제 try except 문을 이용해서 urllib로 인터넷에서 원격으로 파일들을 가져오는 부분인데, 우리는 편의상 로컬 파일에서 직접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지금 지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미노산의 각각의 3레터를 1레터로 매핑시키는 그런 테이블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진행 과정에서 직접 우리가 수행할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def download pdb가 있는데, 이 부분이 원격에서 이용하는 함수가 지정되어 있네요. 자,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펑션은 get center of mass입니다. 이 함수는 스트럭처를 지정하면 그 스트럭처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체인들, 그리고 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레지듀들, 레지듀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 아톰들,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하이러키를 구성하고 있죠. 그런데 각 아톰들마다는 그 구성된 아톰이 갖고 있는 3차원 좌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합친 다음에 그것의 중심점, 토탈한 스트럭처 차원에서의 그 질량의 중심점 위치가 어딘지를 보고자 하는 것인데, 그냥 산술적으로 곱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각각의 위치값 x, y, z 좌표를 3D 벡터 값으로 갖고 있죠. 그 3차원 벡터 값들 각각을 각 원자가 갖고 있는 위치 값들 x, y, z의 좌표 값에 질량 값을 곱해서 가중 평균을 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체인, 모든 레지듀, 모든 아톰에 있는 것들, 그래서 그 중에 아톰 넘 위에서 지정한 것이죠. 각각의 질량 값을 가지고 오되, 지정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디폴트 값으로 카본의 질량 값인 12를 가져오고, 그것들을 각각의 아톰의 좌표 값에 곱해서 질량을 가중치로 한 그런 전체의 매스 좌표들이 XYZ로 나올 겁니다. 그것을 질량 총계값으로 나누면, 그러면 전체의 스트럭처에서의 좌표 가중 평균값 신 중심값, 그걸 보통 이제 센트로이드라고 부릅니다만, 그 값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질량의 가중 평균값 해서 스트럭처의 중심값을 계산을 하는 펑션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example에 1A12네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1A12.pdb 파일에서 읽어온 것인데, 이것이 이제 example 폴더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여러 개의 스트럭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스트럭처 중에 0번 인덱스니까 제일 앞에 있는 스트럭처를 가지고 오겠고,
스트럭처에 포함된 체인에 포함된 레지듀에 포함된 아톰의 각각의 위치값들을 우리가 앞에서 지정한 그런 위치값을 뽑아내서 그것들을 가중 평균한 그런 중심값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1A 12.pdb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중심값을 계산을 하니까 중심값은 지금 XY 좌표값으로 이런 값이 나온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좌표값은 이제 상대적인 좌표값이죠. 그러니까 PDB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원자들이 갖고 있는 값들을 기준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write structure to file에서는 우리가 어떤 항목들을 지정하면 예컨대 계산된 항목이든지 또는 우리가 뭐 새로 만든 항목이든지 그 스트럭처를 대상되는 우리가 지정하는 파일 이름으로 write하는, 그래서 새로운 파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네임이 지정되면 그것을 write 모드로 열고, 그래서 열려있는 파일 핸들 여기에 대해서 write를 계속해 나가죠. 헤더는 어떻고, 그래서 우리가 읽어드린 것들 그리고 작업한 내용들 거기에 있는 pdb.id가 우리가 프로퍼티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하고 애트리뷰트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는 pdb id가 어떻고 타이틀은 네임은 어떻고 하는 것들을 파일에다가 write를 합니다. pdb 포맷에서는 이 마이너스 값이 있으면 이제 left justify죠. 전체의 파일 중에 제일 왼쪽에 붙이고, 그래서 이때 이 S 경우는 캐릭터, D 경우는 디지트 형식으로 해서 내용들을 지정하기 위한 포맷을 지정했습니다. 포맷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프레픽스의 아톰, 그리고 나서는 다시 반복입니다. 특정 스트럭처에 있는 체인에 있는 레지듀에 있는 아톰을 모두 뒤져가면서 그 해당되는 항목들을 모아서 데이터 항목으로 놓고, 그 데이터 항목들을, 이 모아진 데이터 항목들을 여기서 지정한 pdb 포맷에 맞추어서 라인을 만들고 그 라인을 write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적용을 시키면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한 스트럭처를 pdb 파일로 생성시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rotate structure는 스트럭처를 받으면은 엑시스와 스트럭처와 엑시스와 즉 축이죠. 그리고 몇 도 각도로 로테이트 할지 이고요. 그래서 스트럭처를 받으면은 특정 엑시스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X축 기준으로 앵글을 지정할 수 있고, 앵글을 지정하지 않으면 0도 경우는 이제 그대로이겠습니다만, 이때 사용한 것이 get rotation matrix인데요. get rotation matrix의 엑시스와 앵글을 지정한 것을 가지고 R 매트릭스라는 일종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만들고 나서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각각의 아톰에 대해서 닷 프로덕트로 일종의 그 벡터 내적을 시키는 방식으로 새로운 좌표를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때 get rotation matrix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임포트 항목 중에 여기 보시면 from maths에서 get rotation matrix를 가지고 온 겁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면 우리가 챕터 9의 math인 거에서 get rotation matrix 항목이 있죠. 이 함수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get rotation matrix에 지정된 이 함수로 인자값을 받을 때 엑시스가 지정되고 앵글이 지정되면 그거를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닷 프로덕트로 벡터 내적을 시켜서 새로운 좌표값을 계산해서 그것들을 적용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참조해 본다면 뭐 이런 것들을 참조해 볼 수 있겠습니다. get rotation matrix 해서 이 부분이 앞에 우리가 챕터 9에서 봤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때 일부 언급하고 일부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았었지만, 이때 어떤 좌표들이 주어지면 그 좌표의 XYZ를 어떤 XY 좌표상에 어떤 점이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한 길이 값을 정해요. 길이, 그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계산했고, 거리를 계산한 이유는 각 좌표의 XYZ의 좌표 값을 거리로 나눠주면 유닛 벡터가 되죠. 이 거리의 길이에 상관없이 특정한 위치만을 갖는 그런 값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이런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적용을 했어요.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그때 자세하게 우리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잠깐요.
여기 보시면은 로드리게스 로테이션 포뮬러라는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어서요. 이 것들을 get rotation matrix를 수행시키면 해당되는 이 R이라는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반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XYZ의 좌표가 1,1,1 X가 1, Y 이퀄 1, Z가 1이라는 특정 벡터 좌표가 있다면 여기에 만약에 60도로 회전을 시키겠다. 1,1,1을 기준으로 60도를 회전시킨다고 하면 라디안 값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라디안 함수를 적용시킨 라디안 기준의 앵글 값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 것, 즉 특정 엑시스에 60도 라디안 값을 적용시킨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만들어내면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이 값이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한번 수행을 시켜볼까요? 그래서 수행시키고 나면 제일 위에 부분 여기서부터 수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수행을 하고 나면 이런 경우에 즉 1,1,1을 기준으로 라디안 60도로 회전을 시키면 이런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내용이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보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런 get rotation matrix에 의한 get rotation matrix라는 함수를 수행을 시키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dot product로 적용을 시키면 새로운 좌표가 나오기 때문에 스트럭처에 대해서 우리가 로테이션 된 새로운 좌표 값을 구하는 함수를 여기서 지정을 했습니다. 일단 뒷부분에서 아마 관련이 있을 테니까 수행을 시키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get atom coordinate는 스트럭처가 주어졌을 때 스트럭처에 포함되어 있는 체인에 포함된 레지듀, 거기에 포함된 아톰의 각각의 좌표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하나씩 채워나가는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rotate structure인데 이 부분은 numpy로 진행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일한 알고리즘입니다. 다만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 array요, 즉 numpy의 array 항목을 numpy array 데이터 스트럭처를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0,1,0을 2분의 파이니까 파이가 180도니까 2분의 파이면 90도입니다. 90도로 로테이트 시킬 때 또는 numpy 기준으로 진행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했을 때 새로운 좌표값이 3차원 공간상에서 이런 좌표값이 나온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affine transformation은 이것도 우리가 봤었습니다. affine transformation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새로운 코디네이트를, 새로운 좌표값을 만드는데 그 좌표값은 로테이트 시킨 다음에 거기에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시킨다는 것은 특정한 엑시스를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트 한다는 것은 거기서 얼마 동안 이동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그대로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킬 뿐만 아니라 거기서 특정한 이 구간 길이 값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까지 포함시킨 것, 이것은 이제 affine transformation이라고 함수를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10,10,0에 대해서 이만큼 트랜슬레이트 하겠다. 그러면 x 좌표만큼 10 이동시키고 y 좌표만큼 10 이동시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affine transformation을 하면 앞에서 지정된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스트럭트이죠. 스트럭입니다. 우리가 읽어온 것, 자, 여기 있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수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스트럭, 우리가 읽어온 것에 대해서 미러 트랜스폼만큼 트랜스폼을 시키고 그리고 트랜슬레이트를 해달라. 미러 트랜스폼은 앞에서 이렇게 미러 트랜스폼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만큼 회전을 시킨 후에 그 다음에 X축으로 10, Y축으로 10만큼 이동시켜서 새로운 좌표값을 찾아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좌표값을 갖고 있는 것을 test transform.pdb라는 파일에 기록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펑션에서는 앞서서 우리가 읽어둔 것들을 before.pdb에
기록을 하고, 이번에는 동일한 스트럭처를 0,1,0으로 2분의 파이만큼 회전시키고, 회전된 것을 after rotation.pdb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스트럭처를 이번에는 0,1,0 기준으로 2분의 파이만큼 numpy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로테이트 시키고, 그것들을 after second rotation.pdb라는 파일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 스트럭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 이름과 그리고 좌표 값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미러 트랜스폼으로, 앞에서 지정됐던 미러 트랜스폼을 기준으로 로테이트 시키고, 로테이트 시킨 내용들을 다시 원래의 아톰과 코오디네이터로 업데이트 시킨 다음에 그것들을 업데이트된 내용을 가지고 after mirror.pdb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디스턴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맨 위에 프린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교적 단순합니다. 전체 스트럭, 우리 읽어드린 데이터에서 A 체인의 레지듀를 전부 가지고 와서 레지듀라고 놓고, 그 레지듀의 첫 번째 레지듀에서의 중심 탄소 위치, 그것을 중심 탄소, 그것을 아톰 A라고 봤고요. 두 번째 레지듀의 중심 탄소를 아톰 B라고 놓고, 그것들의 각각의 좌표 데이터를 가지고 차이값을 냈습니다. 그걸 델타라고 했고, 그러면 아톰 A와 아톰 B의 X좌표, Y좌표, Z좌표 각각의 차이값이 나오겠죠. 그것을 닷스로 했으니까 제곱수가 될 겁니다. 그 제곱한 것을 sum square라고 한 다음에 sum of square이겠죠. 제곱합의 의미일 겁니다.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했으니까, 즉 아톰 A와 아톰 B를 가지고 와서 그것의 좌표를 각각 X, Y, Z 좌표별로 차이를 구한 다음에 제곱합을 구하고 거기에 루트 값을 씌워서 디스턴스를 계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지금 거리 계산을 했습니다만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제 이런 계약적 구성을 할 때 숫자로 물론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시각화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화 부분들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코어디네이트이 있고, 그 다음에 미러 트랜스폼은 대각행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이거는 반사 효과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트랜슬레이 했었고,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을 시각화로 표현을 해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칭으로 반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거리 이동을 10,10만큼 한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본 것에 대한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 시각적으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우리 책의 분류로 보면 이 सब섹션이 이제 디스턴스와 앵글에 관련된 것인데, 그것들을 보도록 하죠. Find close atoms에 대한 것인데, 스트럭처가 주어지고 X, Y, Z 좌표 값을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리미트를 우리가 줄 수 있는데 디폴트 값을 5.0을 주었어요. 그래서 클로스 아톰이라는 빈 칸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채워나가는 방식이고, X, Y, Z를 numpy 값으로 놓고, 그 다음에 아까 get atom coordinate이니까 그 좌표 값이 나올 겁니다. 리밋 곱하기 리밋이니까, 리밋은 우리가 준 값이 있다면 그것, 없다면 5옹스트롱으로 놓고요. 그것의 제곱 했으니까 위에서처럼 거리 계산을 아마 할 겁니다. 델타로 거리차 이 값을 놓고 스퀘어 값을 놓고, 그래서 리미트보다 작은 것을 작으냐, 즉 지금 우리가 이 sum of square를 계산을 했죠. 이것이 리밋의 제곱, 우리가 설정한 리밋 또는 5.0 옹스트롱의 제곱, 즉 리밋의 제곱과 그 스트럭처 내에서의 이 좌표값 차이의 합을 비교해서 그보다 작으면 true, 크면 false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 그 부에 해당되는 것에서 0번째 항목 값을 인덱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계속 아톰별로 비교를 하면서 그 리밋으로 주어진 것보다 작으면 true, 크면 false가 나오겠죠. 아톰의 인덱스 값이니까 그 각각의 위치 값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true, false, false, true 라고 한다면 각각 true, false에 해당되는 그 위치값 인덱스 0번, 1번, 2번, 3번, 4번이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아톰의 true 값에 해당되는 것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스트럭처에서 특정 원자를 기준으로 일정 반경 이내에 나오는, 이내에 해당되는 것, 일정 반경 이내의 것들만 뽑아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인터랙션 분석
특정 원자와 스트럭처 내에서의 원자와 원자 사이의 인터랙션 분석을 하고 특정 거리 이내의 것들을 가지고 오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일 겁니다. 자, 그래서 예컨대 지금 스트럭처 내에서 18.89, 0.36, 1.24라는 XYZ에 해당 값을 가지는 좌표를 놓고 거기에서 5옹스트롱 이내의 아톰들을 가지고 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레오신이 있군요. 그리고 라이신의 탄소, 라이신의 산소 등등 각 그 아미노산 내에서의 이 좌표 값 이내의 그 반경 이내에 있는 원자들의 목록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다음 함수는 getPsy입니다.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 뒤틀림 각도, 아톰들 간의 뒤틀림 각도를 계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si와 phi를 난으로 초기화시킨 다음에 체인과 레지두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나이트로젠, 알파 카본, 카본 각각을 가지고 왔고요. 그것들의 좌표 값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포지셔널 인덱스를 가지고 왔고요. 그 인덱스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아톰이 우리가 분석하는 대상에서의 첫 아톰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첫 아톰이 아니라는 것은 두 번째 이후라는 얘기니까 그 이전 값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지듀 프리비우스를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탄소 값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그것 그 C0 아톰 C0의 좌표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코오디네이트 C0 나이트로젠 알파 카본을 가지고 캘크 토전 앵글을 했죠. 토전 앵글은 우리 그 매스 항목에 봤던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토전 앵글이요. 그래서 코오디네이트 1, 2, 3, 4를 주어졌을 때 1과 2, 2와 3, 3와 4 사이에 그 벡터 값들을 계산을 하고요. 그것의 크로스를 통해서 퍼펜디큘러를 잡고 그리고 닷 프로덕트를 해서 프로젝션을 잡은 다음에 그래서 스퀘어 루트로 나눠주면 코사인 값이 나오고 코사인 값을 가지고 앵글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코사인의 역수를 취함으로써 그 앵글 값을 구했죠. 자, 이 부분도 일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해당 챕터를 진행을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첫 번째가 아니라면 두 번째 이후부터 앞에 것들 지정을 하고 각각 해당되는 항목들을 4개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도전 앵글을 구하니까 그게 파이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디그리스라는 얘기는 만약에 예결화된 값으로 있으면 360도 이 디그리 값으로 변환시키는 뭐 이런 내용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요. 인덱스가 제일 뒤보다 작다면 이라면 제일 뒤가 끝인데 그보다 작으니까 그 뒤에 값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우 그러면 뒤에 것을 지정하고 그러고 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톰 2, 나이트로젠 2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도전 앵글을 구했죠. 결국 이것은 제일 앞에 것이 아니냐 또는 제일 뒤에 것이 아니냐 이 조건별로 해당되는 이 파이 값과 psi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잠깐 슬라이드상으로 잠깐 봤었습니다만 양쪽 중심 탄소를 기준으로 양쪽 평면에서의 뒤틀림 각도이니까요. 제일 앞이 아니냐 제일 뒤가 아니냐 두 개의 평면을 갖고 파이 값과 psi 값을 구한 것이죠. 자, 이것도 실행을 시키고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백본 앵글을 구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드린 스트로크에서의 각각의 체인 내에 있는 레지듀를 가지고 그리고 파이 각도와 psi 각도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레지듀별로 그래놓고 그것들을 이 시각화하는 것들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건 사실상 라마찬드란 플롯과 마찬가지인데 약간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러고 나니까 라마찬드란 플롯이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필터 서브스트럭처는 스트럭처와 체인 코드, 레지듀 아이디, 아톰 네임 등등을 지정받고 진행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을 주면, 예컨대 체인 코드를 주거나 레지듀 아이디를 주거나 아톰 네임을 주면 그것과 관련된 것들만 뽑아서 부분 집합을 만들어서 새로운 서브스트럭처, 일종의 서브셋을 만드는 그런 필터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을 먼저 더 언더스코어 필터를 추가시킨 새로운 이름을 잡고, 그 다음에 체인 코드가 있다면 체인 코드를 붙여서 네임을 확장하고요. 레지듀가 있다면 레지듀 아이디를 또 확장을 하고 이름에다가요. 그리고 각각 체인 코드나 레지듀 아이디나 아톰 네임 등등은 추출해서 우리가 지정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일종의 집합을 생성을 시킵니다. 자, 그래 놓고 컨포메이션, 스트럭처의 컨포메이션 정보가 있다면 conf 또 pdb id 이렇게 새로운 변수로 만들어 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필터 스트럭에는 앞에서 준 네임이요, 우리가 이 지정한 것들을 전부 이름에 포함시켜서 뭔가 의미 있는 이름을 만들려고 했었죠. 그 이름에 주어진 컨포메이션에 pdb id를 갖는 새로운 스트럭처를 필터 스트럭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인에 있는 것, 레지듀에 있는 것, 아톰에 있는 것, 우리 쭉 해왔던 방식이죠. 모두 돌아가면서 해당되는 항목들을 전부 어펜드 시켜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스트럭처로부터 그 제시한 항목별로 불리한 마스크, 예컨대 true, false를 생성시킨 다음에 그것에 의거해서 모든 관련된 해당되는 아톰들을 뽑아내서 새로운 스트럭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종의 스트럭처 필터링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항목들이요, 지금 수행을 시켜야겠죠. 수행을 시키고 실제 수행되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렇게 수행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제가 한 부분을 추가를 시켰군요. 읽어드린 다음에 지금 우리 필터 스트럭처 한 것을요, 좀 더 시각적으로, 여기서 지금 오브젝트의 주소만 나와 있죠. 그 내역들을 보기 위해서 좀 시각화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실제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필터 시킨 그 항목의 세부 내용을 한번 보죠. 그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수행을 시키니까 이렇게 되었군요. 해당되는 항목들이 쭉 출력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관련된 것들을 조금 달리 표현을 해봤습니다. get atom colors.라는 그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컬러 매핑을 나이트로젠은 블루, 알파 카본은 그린, 카본은 레드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위 사항을 시각화하는 작업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니까 지금 백본 온리 스트럭처로 잡힌 것들이 전체 중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앞에 이 부분이요, 이렇게 나온 것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니까 이렇게까지 표현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추가를 시켜봤고요. 자, 그 다음에 카피 스트럭처는 스트럭처를 받아서 그냥 필터 스트럭처인데 스트럭처에 해당되는 필터 항목들을 전부 넣어주면 그냥 카피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디네이트 슈퍼 이포지션인데요, 좌표를 중첩시키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센터 코드이고요. 코디네이트 정보를 받은 다음에 트랜스포즈 시키고 웨이트 값을 주었습니다. 우리 쭉 해왔던 방식, 웨이트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지만 여기서는 주로 매스, 질량 값을 지금 적용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트랜스포즈 시킨 다음에 그것이 이제 W 코드로 잡혀 있겠죠. 그것의 서메이션인데 x equal 1을 주면 컬럼, 로우와 컬럼 중에 한 특정 로우에서 횡으로 합산을 시킨다는 겁니다. 합산시킨 것, 즉 로우의 토탈 값을 가지고 무엇으로 나눠주냐 하면 웨이트 준 것의 서메이션으로. 자, 이리 되면 한 로우에서 중심점이 어딘지를 찾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센터 코드 이 함수는 중심점을 찾는 것입니다. 중심점을 찾고 코디네이트를 센터 중심점 값으로 빼주니까 전체 좌표가 중심이 0인, 기준점이 0인 좌표로 이동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align coordinate는 어떤 내용인가 보도록 하죠. coordinate A와 B를 주고 웨이트 값을 줄 수 있게 했습니다. coordinate A의 길이 값을 보고요. 그리고 웨이트가 없다면
원즈이니까, 자 이거는 만약에 3차이면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웨이트를 따로 주지 않는다면 그대로이다 이고요. 웨이트를 준다면 그 웨이트를 준 만큼 축을 바꾸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코어디네이트 값을 트랜스포즈 시킨 다음에 거기에 웨이트를 곱했고요. 즉 가중 전치 행렬로 만드는 행과열을 바꾸어서 거기에 웨이트 값을 적용시킨 다음에 그것과 코어디네이트 A의 닷 프로덕트를 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로테이트 얘기할 때 얘기했던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가지고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분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메트 스케일, 알메트 2가 나왔고 그 알메트 1의 디터미넌트와 알메트 2의 디터미넌트를 가지고 사인을 만들었습니다. 사인이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방향을 동일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만든 알메트 1과 알메트 2, 로테이션 매트릭스 1과 2입니다. 그걸로 닷 프로덕트를 해서 로테이션 값을 구했고 그것들을 적용해서 새로운 코디네이트 B를 만들었어요. 자, 이 얘기는 복잡한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매우 단순하면서도 파워풀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코디네이트 A와 코디네이트 B를 주어졌을 때 얼라인 코드 이 함수를 수행을 시키면은요, 이것들이 가장 최적으로 오버레이 되도록, 즉 중첩해서 가장 효율적인 중첩이 되도록 하는 그 로테이션 값과 새로운 코디네이트 값을 계산해서 반환하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수행을 시키고 그러고 나면 캘크 RMSD가 나오네요. 이것도 우리가 이름으로 충분히 짐작이 될 수 있습니다. all 코드를 주어지고 웨이트 값이 주어졌다면 이것에 의해서 RMSD를 만드는데, RMSD 관련해서는 토탈 웨이트를 주어진 웨이트가 있다면 그것에 서메이션을 하고, 자 그리고 실제로는 이 작업이죠. 그래서 모든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각각의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코디네이트 마이너스 레프 코디네이트입니다. 레퍼런스가 되는 코디네이트, 레프 코드가 주어졌으니까요. 자, 이걸 기준으로 델타 값을 만들고 제곱합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된 값 거기에 스퀘어 루트, 그러니까 전체 제곱합을 토탈 웨이트 값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 루트 값을 씌워서 각각의 코디네이트별로 계산한 것들을 RMSD라는 리스트에 축적을 합니다. 계속 쌓아 나가고요. 그러고는 전체 코디네이션 몇 개인지를 보고 n스트로크로 나눈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각 아톰별로 아톰의 RMSD를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죠. 그래서 토탈 스퀘어 값들을 각 로우에서 로우 합계를 만들고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코디네이트가 몇인지를 보고 그 n스트로크니까요. 그걸로 나누어서 아톰 RMSD를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라인 스트럭처 앙상블인데 슈퍼 임포즈 코드이네요. 자, 이것도 앞에서 계산된 것들을 아마 이용하게 될 걸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all 코디네이트 주어졌을 때 우선 all 코드 주어진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것을 레퍼런스 코디네이트로 일단 잡았고요. 그리고 나서 all 코디네이트이 enumerate 하면 주어진 all 코디네이트요, 이것이 쭉 나열이 되면서 0번부터 예컨대 50개면 50개, 0번부터 49까지 50개가 쭉 나열이 될 겁니다. 0번은 일단 레퍼런스 잡았고 나열한 상태에서 그 인덱스가 0일 경우는 원본 레퍼런스니까 그냥 아이덴티로 두고요. 그렇지 않다면 계속 돌아가면서 얼라인 코드를 했습니다. 얼라인 코드 앞에 한 이것이죠. 이렇게 되면 얼라인 코드 경우에는 코디네이트 A와 B 두 개의 좌표 값을 비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0번이라면 그대로 두지만 두 번째 이후라면 레프 코디네이트과 코디네이트를 두 개씩 쌍으로 비교하면서 전체를 쭉 훑어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코디네이트 값이 각 코디의 인덱스별로, 즉 0번은 11로 그냥 둘 거고요. 1번, 2번, 3번, 4번에서 49번까지 나머지 49개에 대해서 서로 비교한 값들이 온라인 코드에 적용시킨 후 로테이션 몇 도를 틀어야 제일 회전시키가 가장 잘 중첩이 되느냐, 그리고 그때의 새로운 코디네이트 값은 얼마이냐가 계속 축적이 되겠죠. 자, 그러고 이 부분은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냈고 그것들을 로테이션
로테이션을 계산했는데 로테이션스라는 리스트에 어펜드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mean 값에는 mean coordinate의 것들을 계속 축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름은 mean code이지만 여기는 전체 코드 값이 합산된 것일 거고요. 그것들을 스트럭처 값, 스트럭처스 안에 있는 스트럭트의 개수만큼 나눠주면 이번에 이제 제대로 mean 코드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고 나서 그때 그러면 all 코드에 대해서 mean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에 레퍼런스가 이게 되죠. 그리고 캘크 RMSD를 계산을 하면 RMSD 값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최소값이 얼마이고 최소값이 되는 인덱스는 몇 번째였고 등등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레시홀드가 주어졌다면 스레시홀드로 나눠주면 웨이티드 스케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꾸 뭐가 이렇게 옮겨졌군요. 자, 그러고 나서 웨이트 값 스레시홀드로 나누어서 웨이트 스케일 값을 만든 후에 원래 웨이트 계산된 값 곱하기 exp, 즉 자연상수 2의 제곱을 얼마를 줬냐면 웨이트 스케일의 제곱값을 주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건 그 독립된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시킨 것인데요. 그 부분은 따로 좀 나중에 보충해서 요 셀의 코드 말씀을 드린 다음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코디네이트를 다시 나열해서 각각 인덱스와 코드라고 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베스트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얼라인 코드를 다시 시켰습니다. 예, 그랬죠. 결국 무엇이냐면 위에서는 제일 앞에 것을 기준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RMSD를 계산을 해서 제일 미니멈 값을 놓고 그걸로 코디네이트 변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변환된 것들을 기준으로, 즉 베스트 인덱스를 기준으로 다시 반복해서 계산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고 나서 해당되는 모든 코디네이트, 즉 변환된 코디네이트이죠. RMSD, 아톰 RMSD, 로테이션 등등을 반환을 했습니다. 즉 이 함수요. 이 함수는 위에서 우리가 캘크 RMSD와 얼라인 코드를 했었습니다. 두 개의 좌표를 서로 비교하면서 최적의 중첩점을 찾았고요. 그걸 중첩시키는 로테이션과 코드 B를 찾았고요. 이때의 RMSD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all 코드에 대해서, 즉 일종의 그 스트럭처 앙상블에 대해서 최종적인 이 RMSD와 로테이션 값을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Superimpose Structures에서는 실제 이 함수를 활용해서 스트럭처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스가 주어지고 Superimpose Structure를 한다면 스트럭처스 내에 있는 각각의 스트럭처들, 이것이죠. 에 대해서 get atom coordinate 하고, 그리고 center code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all code를 대상으로 해서 Superimpose code를 하고요. 지금 위에서 본 이 함수이죠. 이 함수를 최종적으로 여기서 적용을 시켰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result인데 result는 각각 이런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돌아가면서 그것으로부터 아톰 코디네이트를 잡고 해당되는 아톰 RMSD를 계산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읽어드린 것을 대상으로 해서 로테이트 하고 슈퍼임포즈 하는 내용들을 수행을 시켰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RMSD 값이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이번에 이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럭에 대해서였다면 이번에 1UST요. 1UST.pdb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시켜 보니까 이런 식의 RMSD 값이 나왔다는 것이죠. Homologous Structure Alignment 이네요. 그래서 먼저 get chain sequence에서 체인을 주어주고 나서 체인 내에 있는 것들 중에 각각의 레지듀를 돌아가면서 코드 값을 잡고 그리고 코드를 원 레터짜리, 한 캐릭터짜리로 변환시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set structure backbone align에서는 두 개의 프로테인 체인을 서로 베스트 얼라인 시키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만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주어진 아톰 네임에 의해서 이든지 또는 주어진 시밀러리티 매트릭스가 있을 때 그것에 의한 그것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 함수 내에서 이용할 변수로 할당을 해놓고 나서 그리고 초기화시켰고 그리고 시퀀스 A와 시퀀스 B를 시밀러리티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이것에 의해서 시퀀스 얼라인 시킨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되면은 두 개의 시퀀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얼라인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얼라인 A의 세부 각각의 얼라인 A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아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요? 시퀀스 얼라인 시켰던 그것에 의해서 시퀀스 얼라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갭이 있을 때 갭을 반영한 그런 시퀀스 얼라인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시퀀스 얼라인 된 것들이요. 갭이 있으면 갭을 반영한 것들 이것이 이제 페어드 포지션 A, 포지션 B가 되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각각 시퀀스 아이디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필터 서브스트럭처이니까 해당되는 것들이 적용된 그 서브셋을 부분 집합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스트럭처를 만들었죠. 그게 스트럭처 A에 대해서는 백본 스트럭트 A, 스트럭처 B에 대해서는 백본 스트럭트 B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 각각에 대한 get atom coordinate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들 각각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코드 A와 코드 B에 대해서 센터 코드를 계산을 했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슈퍼 임포즈를 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스트럭처를 했죠. 즉 여기서는 얼라인을 시키는데 얼라인을 시킬 때 시밀리티 매트릭스를 적용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백본 아톰의 포지션에 의해서도 얼라인을 시켰다는 점이 앞에서 우리가 진행했던 것들을 확장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사항들을 지금 example의 1UST, 1HST 두 개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잠깐요. 앞에서 수행이 안 됐었네요. 수행을 했고 그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 허멀로그 얼라인먼트이기 때문에 이때 얼라인은 좌표성의 얼라인먼트뿐만 아니라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라든지 아니면 백본을 구성하고 있는 아톰까지 적용시킨 것이기 때문에 얼라인먼트가 일종의 호몰로지 얼라인먼트로 진행할 수 있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커먼 앤시스터를 반영한 그런 얼라인먼트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다음에는 find close atom 바이오파이가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 그대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바이오파이선을 이용했죠. 스트럭처 주어지고 XYZ의 그 엑시스 좌표 축 정보가 주어졌고 컨포메이션이겠죠. 그 다음에 리미트 거리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PDB 스트럭처이니까 이 얘기는 바이오파이선에서 구현되고 있는 오브젝트로 변환된 것이냐를 확인을 했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에러를 발생시키죠. 그러고 나서 빈 결과값들을 초기화시켜 놓고 그리고 체인 레지듀 아톰별로 가면서 어펜드를 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델타로 거리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그 리미트로 주어진 거리 반경 내에 있는 것이냐를 확인한 다음에 클로즈 아톰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주어줬고 그것에 의해서 1UST에 대해서 지금 적용시킨 결과입니다. 자, 그랬더니 바이오파이썬을 통해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주어진 조건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조건이죠. 오옹스트롱 내의 이 좌표 점을 기준으로 오옹스트롱 이내에 있는 스트럭트에 있는 아톰들을 가지고 와라 했더니 가지고 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몰 경우는 리눅스에서 수행한 것들을 잠깐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리눅스 환경으로 넘어왔습니다. 리눅스 내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수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챕터 15에서 지금 우리가 볼 것은 run pymol.py라는 코드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 있는 코드를 약간 모디파이해서 리눅스 환경에 맞도록 적용시킨 것입니다.
반경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수정을 시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우리 교재에 있는 코드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커맨드를 지금 이 .py 모드로 수행시키기 위해서 커맨드 모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시켰고요. 그리고 커맨드 모드로 지금 해당되는 내용들을 수행을 시켜서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지금 이렇게 나올 겁니다. example 여기에 있는 pdf 파일을 가지고 새로운 pdf 파일과 png 파일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파이썬 run timer를 수행을 시키면 수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지금 글라이코포린의 pdf 파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글라이코포린의 png 파일로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대를 시켜보면 우리 지금 생성시킨 것에 의해서 바이오파이썬 파이몰에 의해서 지금 이 이미지까지 생성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으로 이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잠깐 이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챕터 15를 끝내겠습니다. 자, 챕터 15에서 우리가 볼 때 지금 스트럭처 체인 레지듀 아톰으로 각각 애트리뷰트와 UML입니다. UML이라고 이렇게 클래스 스트럭처를 도형화시킨 것인데요. 그래서 맨 위에는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 메소드 이름 뭐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리고 별도로 함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스트럭처는 체인을 갖고 있고 체인은 레지듀를 갖고 있고 레지듀는 아톰을 갖고 있는 이런 상태였죠. 이것들을 좀 더 확장해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톰, 레지듀, 체인, 스트럭처 사이에 모델을 두거나 뭐 이렇게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이 중에서 공통적인 것들을 abstract 클래스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에요. 실제로 보면 바이오파이썬에서 우리 지금 마지막 부분에 파이몰과 바이오파이썬을 봤었습니다만 이 경우에 바이오파이썬에서는 바로 이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앞에서 봤던 클래스 그리고 엔티티라는 abstract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마다 독립적인 클래스를 통한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렇게 구성을 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재는 지금 4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얼마든지 이를 확장시키거나 또는 목적에 따라서 좀 변형시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냥 뭐 확정치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서 조금 더 확장하는 모델들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컨대 DNA 클래스, RNA 클래스, 프로테인 클래스, 아미노 애시드 클래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상 만들어진 여러가지 헬퍼 함수들 이런 것들을 utils라는 이름으로 모듈로 묶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이들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모듈 체인 레지듀 아톰과 그리고 DNA, RNA, 프로테인, 아미노시드 이것들을 서로 연계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OOP 형식으로 확장을 시키면 이 상태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 파일을 불러들여서 얼마나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긴 하지만 기왕에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를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챕터 16에서는 어레이 데이터입니다.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간단한 설명과 함께 마이크로 어레이를 하나의 클래스로 설정을 해서 클래스로 설계를 해서 그 안에 여러 메소드를 통해서 분석하는 그런 내용을 이번 챕터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목차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멀티플렉스 익스페리먼트에서는 마이크로 어레이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어레이라는 것은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수많은 여러 종류의 이 실험들을 동시에 실행하고 그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컨대 그런 각각의 색상 변화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놓고 서로 비교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하이트, 위츠, 그 다음에 채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리 보면 예컨대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좌상단을 0,0으로 놓고 우하단을 그 맥시멈 값으로 놓을 겁니다. 픽셀의 위치 값들이요. 그래서 예컨대 600에 400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특정 포인트의 위치 값은 로우상으로 컬럼상으로 그래서 하이트 위츠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채널이 나올 텐데 채널은 채널이 이 하나일 때 또는 채널이 세 개일 때 채널이 하나일 때 즉 칼라 채널입니다. 채널 즉 그 표현되는 컬러의 색상 개수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원 채널이라면 그레이스케일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3 채널이라면 RGB를 이용한 그런 그 일반 컬러 색상이 되겠죠. 여기 2 채널 경우는 CY3 염료를 통해서 그린 플로레센스가 될 것이고 CY5를 통해서 레드 플로레센스가 될 겁니다. 하이브리데이션이 일어나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색상이냐를 통해서 유전자가 잘 발현됐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재에서는 마이크로 어레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런 분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은 읽어드리고 나서 그리고 마이크로 어레이 클래스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각화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되죠. 그 시각화 작업의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을 보면 이미지를 읽어드리고 읽어드릴 때 이미지 포맷은 이런 사용되는 이 프레임워크 내지는 패키지에 따라서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만 일단 시작은 PIL 또는 필로우 이 이미지로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픽스맵, 픽스맵이라는 것은 픽셀맵인데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그리디 형식으로 변환시켜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픽스맵 경우에 넘파이의 3D 어레이로 변환시켜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작업이라는 것은 예컨대 컬러 맵이나 채널을 추가, 변경, 삭제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그리드셀을 분리시키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채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서메이션 하거나 또는 저장하거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런 이미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노멀라이즈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즈 하고 또 그 결과라는 것은 결국 발현 정보를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는 발현 정보를 통해서 어떤 유사성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군집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우리 교재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어레이 클래스에서는 init, 컨스트럭션이죠. 초기화입니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 때 초기화시키는 작업 이외에 굉장히 많은 여기 지금 데이터 입력시키는 이 부분은 을 포함해서 노멀리제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주로 이제 채널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즈, 클러스터링 그래서 약 한 20개의 메소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전체 진행되는 상황을 .py로 한번 보고 그리고 각각의 내용들은 주피터 노트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클래스로 이 데이터 분석의 기본적인 이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분석하는 것에서는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각의 이미지와 즉 특정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클러스터링을 할 때는 여기 언더스코어로 시작되는 일종의 프라이빗 메소드가 됩니다. 즉 이 얘기는 외부에서 콜해서 이용하는 메소드가 아니라 내부에서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한 것인데요. 이 언더스코어 하이라키컬 로우 클러스터라는 메소드를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라는 메소드에서 호출해서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이버 조이닝 우리 앞에 그 앞에 챕터 14인가요? 거기서 봤었죠. 그것을 이용해서 애글로머러티브 클러스터링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normalize max는 전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채널 값, 채널의 값들 중에서 맥시멈 값을 기준으로 normalize 하는 것이고요. 클립 베이스라인은 예컨대 그 특정한 범위 바깥에 있는 것들을 제거시키고 그 제한된 범위 내로 변환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제거하거나 또는 상단의 값, 하단의 값을 제거시켜서 일정 범위 내로 변환시키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normalize row max는 특정 로우의 맥스 값을 기준으로 normalize 하는 거고요. 특정 컬럼의 맥스 값을 기준으로 normalize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의 로우에 여러 개의 것들을 서로 비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로우에서는 엣지 이펙트를 제거하는 형식이 되고요. 컬럼 이펙트에서는 특정 진, 개별 진별로 또는 개별 프로별로 발현량을 normalize 하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normalize ref는 reference, 즉 템플릿 진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normalize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normalize log mean은 로그 값, 로그 취한 다음에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normalize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normalize quantile은 특정 퀀티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예컨대 우리가 퀀타일이라고 하면 예컨대 10분율로 하면 센타일이고, 그 다음에 쿼타일 하면 4분위고, 그 다음에 퀸타일은 5분위고 이런 것이죠. 퍼센타일이 100분율 기준입니다. 반에서 퀀타일은 우리가 임의로 예컨대 75분위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ormalize row quantile은 로우 분포에서 그 특정 값을 기준으로 퀀타일 기준 대비 분포를 변환시켜서 작업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자, 채널 조정에 관련된 것들도 여러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널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컨대 이미지 데이터가 쭉 있지만 이것들을 그 각각의 채널이요, 원 채널이든 3 채널이든 채널마다 끊어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의 이 이미지 사이즈에 대한 쉐이프, 예컨대 채널, 넘버 오브 로우, 넘버 오브 컬럼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해 놓고 나서 이 확인이 된 후에 채널 조정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잘 얼라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set align은 기존 채널의 데이터를 새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것이고, add 채널은 예컨대 원 채널을 3 채널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새로운 채널을 추가시키는 것들. swap 채널을 변경시키는 것들이요. 패키지에 따라서는 RGB 대신에 이제 GBR, 그린, 블루, 레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swap 채널이 필요하게 되죠. remove 채널, combine 채널 뭐 이런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픽스맵은 픽셀맵 내지는 픽셀 매트릭스인데, 앞에 제가 그 이미지 그리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종의 사각형의 어레이를 얘기를 하는데, 이 픽셀맵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 또 나아가서 GPU 같은 이런 그 패러럴 처리를 위한 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스코어는 그 디퍼런셜 익스프레션이요, 차등 발현을 측정하고, 또 투 채널 마이크로 어레이 간의 컨트레스트, 양쪽을 서로 비교하는데 비율 분석 비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드 그린 어레이를 서로 비교하는 뭐 이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그 레이쇼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X가 채널 A에서의 시그널이고 Y가 채널 2에서의 시그널이라면, 이 시그널의 발현 차등 정도, 이것을 분석할 때 Y분의 X의 로그 값을 취하고, 이 서로 이제 성장성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베이스 넘버 밑수는 2를 취하는 로그입니다만, 그래서 이 G-스코어를 계산할 때는 X 곱하기 로그 2의 Y분의 X 이렇게 해서 X 집단과 Y 집단
또는 X 시그널과 Y 시그널 사이에 차등 발현의 이 정도 차이를 서로 비교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각화 파이프라인은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지 입력받고 픽셀 맵으로 변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리드셀로 분리시키고 그리고 셀별로 픽셀 값을 서메이션 한 다음에 저장하거나 노멀라이즈하고 시각화하고 뭐 이런 작업을 취하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챕터에서 우리 주로 P를 이용할 것이고요. 매플립도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SK 이미지나 사이킷 이미지입니다. 또 오픈 CV 그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어서 좀 더 다른 형태의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를 마치고요. 그리고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전에 봤던 것들처럼 챕터 16에서 .py 프로그램 형식으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잠깐 전체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포트 지정을 했고요. 처음에 함수로는 load data matrix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그 매트릭스 형태로 되어 있는 캐릭터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함수이고요. 그래서 각각 파일 핸들로 읽어드린 다음에 하나씩 받아들이고 그리고 sort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읽어드린 캐릭터 형태의 테이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이크로 어레이를 생성을 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그 마이크로 어레이는 뒤에 나오는 마이크로 어레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여러 메소드를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요. 로드 어레이 이미지는 파일 네임이 있고 샘플 네임이 있고 number of row, number of color. 근데 number of color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이 row에 맞춰서 진행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ncol이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nrow를 ncol로 놓고 진행하겠다는 것이고요. 자, 초기화 시킨 다음에 이미지를 오픈을 했습니다. 이미지는 여기 지금 필이요. 필로 패키지의 필에서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자, 여기 이미지스는 images.py에서 가지고 온 것이고요. 챕터 18인가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뭐 세부 내용을 보지는 않고 그 해당 챕터 18을 우리가 볼 때 세부 내용을 보겠습니다만 뭐 말 그대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픽셀 맵 RGB 타입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걸 이용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드 이미지에서는 초기화 시키고 나서 이미지 오픈 해서 파일 네임, 지정한 파일 네임을 가지고 오고 그것들을 이미지 투 픽셀 맵으로 해서 픽스 맵을 잡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이즈나 또는 이 채널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읽어드린 거에서 그것들을 추정해서 가지고 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샘플 네임, 지정한 샘플 네임과 그리고 생성한 데이터 매트릭스, 여기 지금 생성한 데이터 매트릭스입니다. 이걸 가지고 마이크로 어레이 인스턴스를 만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 함수가 있고요. 실제로 중심 작업은 마이크로 어레이 이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어레이 클래스는 약 20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 두 개의 이 펑션에서는 이 마이크로 어레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각각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거나 또는 마이크로 어레이 인스턴스를 만드는 데 이용하거나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닛이 있고 그리고 리셋 시키고 그 다음에 작업한 내용들을 write하고 파일에 write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보여주는 make 이미지가 있고 지금 메소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립 베이스라인은 특정 범위 바깥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거나 상한선 하한선을 두고 그 범위 내로 매핑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하기 위한 여러 함수들이 앞에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부분이요.
채널을 조정하는 것들, 그 전제 작업으로서의 그 데이터 사이즈를 확인하고 채널 작업을 할 때 이 데이터 사이즈를 확인한 후에 채널 작업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dd 채널, swap 채널, remove 채널 등등으로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hierarchical row cluster 해서 hierarchical 클러스터를 위한 세이브 알고리즘이 더블 언더스코어로 되어 있어서 nev private 메소드로 잡혀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실제 작업하는 hierarchical cluster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드라이버 프로그램에서 다음에 작업들을 하죠. 이미지 파일에서는 redgreenarray.png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로드 어레이 이미지 하니까 일이 되면 그 마이크로 어레이 클래스에 기반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겠죠. 우리 앞에서 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각화 작업을 하거나 여러가지 조정을 한 다음에 시각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고 노멀라이즈 하고 하는 작업들, 그 다음에 다양한 노멀라이즈 작업을 하죠. 그리고 양쪽을 서로 발현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작업, 이런 것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로그 투 레이셔로 그 발현량 분석을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G-스코어를 적용시키거나, G-스코어에 대해서는 G-스코어 함수가 있고 그것들을 적용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것들의 전체적인 진행을 보면 지금 다른 화면으로 지금 잔뜩 나왔네요. 이거는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 등등을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 이런 여러 노멀라이즈 또는 채널 변경 이런 것들을 통한 작업의 결과들이 쭉 나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해당되는 내용들을 우리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봤던 것처럼 테이블 데이터들, 텍스트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파일 읽어드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각 라인별로 그 로우와 컬럼의 내용물을 추가시키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마이크로 어레이에 지정된, 여기 지금 샘플 네임 지정된 거 있죠. 샘플 네임으로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해서 만든 결과값, 계산의 결과값, 이걸 데이터 매트릭스로 놓고 이걸 가지고 데이터 매트릭스와 로우와 컬럼으로 해서 마이크로 어레이 오브젝트, 즉 인스턴스를 만드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를 읽어드려서 작업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파일 네임에 따라서 샘플 네임, 로 네임, 앤 컬이 있을 때 반환은 이렇게 시킵니다. 지정된 샘플 네임에 대해서 데이터 매트릭스를 가지고 마이크로 어레이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이죠. 그 해당되는 것들이 초기화시키고, 그리고 이미지를 오픈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미지 투 픽스맵 RGB라는 우리 챕터 18에 나오는 그런 함수를 이용해서 픽스맵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컬럼과 로우 값에 의해서 변환시킬 것들을 변환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로우별로 모든 로우에 대해서, 그리고 로우 안에 있는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쭉 작업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매트릭스를 만들고요. 그 만들어진 데이터 매트릭스를 가지고 지정된 샘플 네임으로 마이크로 어레이 인스턴스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마이크로 어레이 클래스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스턴스, 이닛에서는 셀프가 항상 시작이 되게 되죠. 그리고
네임 데이터, 그 다음에 로우 데이터, 컬럼 데이터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채널의 개수가 몇 개이냐, 3개면 RGB일 것이고 2개라면 거기에 n채널을 1로 주고 그리고 데이터를 생성시키고요. 이때 numpy 어레이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널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exception을 발생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기값 하나의 인스턴스를 만들 때 초기화 작업이 읽어드린 다음에 채널의 개수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셀프의 로 데이터와 컬럼 데이터의 해당 값들을 지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정하기 전에 먼저 읽어드린 모든 데이터는 오리그 데이터라는 내부의 변수에다가 일단 넣어서 원본 항상 유지시키고 원본과 별개로 작업해서 이런 이름으로 작업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셋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만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앞에 이렇게 지정했던 것이요, 오리그 데이터, 이 오리그 데이터를 셀프 데이터로 가지고 와서 다시 원상 복귀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write 데이터는 이 지정된 파일 네임으로 write 하도록 되어 있어 파일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자, make 이미지에서는 이미지를 실제로 생성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들어온 이미지 데이터에서 미니멈 값, 맥시멈 값, 그 차이 값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칼라 맵은 이 0부터 255까지 2의 8승이 256입니다. 그래서 2의 8승 마이너스 1로 해서 0부터 255까지의 값을 가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로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채널이 없을 때는 다시 채널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픽스맵 빈 것에다가 계속 추가시키는 방식으로 각 채널마다 그렇게 해서 픽스맵을 만드는데 픽스맵은 다시 또 스태킹을 해서 최종적인 픽스맵을 생성시킵니다. 그리고 이미지 경우에는 이 픽스맵을 RGB로 변환시켜서 img라는 이름의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사이즈를 맞춰주고요. 최종적으로 반환하는 것은 계산된 픽스맵을 그 이미지로 변환시켜서 그 이미지를 반환하는 것이 make 이미지이죠. 자, 클립 베이스라인은 스레시홀드를 주면 스레시홀드, 채널을 주면 채널을, 그리고 디폴트 프로포션입니다. 비율 0.2, 이거 디폴트 값이죠. 자, 이런 조건으로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놓고 원래 있는 것과 분포가 다르다면 그 분포 내로 변환시켜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즉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수정하거나 뭐 이를 이제 베이스라인 뭐 커렉션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또는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있으면 노이즈를 제거하는 뭐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노멀라이즈에 대한 것이 쭉 나옵니다. 이 노멀라이즈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마이크로 어레이로 들어오는 수많은 이미지 데이터들이 일정 구간으로 평균화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때 노멀라이즈 할 때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노멀라이즈가 가능한데요. 예컨대 여기 지금 노멀라이즈 SD를 보면 입수된 모든 이미지 데이터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기준으로,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에 혹시 스케일 적용이 되어 있다면 스케일을 곱해서, 이 웨이트 값이죠. 그리고 이 값을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누어 줘라. 그러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크거나 작거나 한 것들, 편차가 큰 것, 편차가 작은 것, 이런 것들을 동일 기준으로 같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갖는 데이터로 변경이 될 겁니다. 노멀라이즈 미는 마찬가지인데 다만 같은 평균 값으로 노멀라이즈 시켜달라는 것이고요. 센터 미는 센터 값을 기준으로 노멀라이즈 하라는 것이고요. Z 스코어 경우는
이 두 개를 다 전부 합친 겁니다. 그래서 normalize mean과 normalize SD를 합친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Z 스코어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지금 여기서 normalize Z 스코어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이 지금 두 개를 차례대로 적용을 시켰고요. 맥스 값을 기준으로, 그래서 맥스로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우 맥스는 맥스인데 특정 로우에서 맥스이고요. 특정 로우에서 민이고, 특정 컬럼에서 맥스, 특정 컬럼에서 민. 그 다음에 normalize ref는 레퍼런스, 특정 참조 데이터를 지정해주면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로그 민은 그렇게 한 것을 로그 값을 취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로그 값을 취해준 것은 그 익스트림 밸류를 억제하는 목적이지만 특히 유용한 것은 들어온 데이터에서 아주 큰 것과 아주 작은 것이 있을 때 아주 큰 값으로 치우치는 효과를 로그를 취해주면 그것들이 약화되죠. 그 다음에 normalize quantile은 말씀드린 대로 특정 그 값이요, 즉 분위 값을 예컨대 4분위, 5분위, 10분위, 100분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로우 퀀타일은 퀀타일 기준을 로우를 기준으로 잡은 것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책 데이터 사이즈에서는 데이터 사이즈를 확인한 다음에, 즉 컬럼과 로우입니다. 컬럼과 로우 값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채널을 추가시키거나 또는 채널을 바꾸거나 특정 패키지에 따라서 그런 채널의 순서가 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바인 채널에서는 두 개의 채널 데이터를 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의의 함수로 조정할 수 있게 했는데, 자, 이 내용을 보시면 conv-func는 디폴트를 none을 주었고요. 그러면 따로 작업이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군요. 만약에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이때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와서 operator.py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이 오퍼레이터에 있는 add를 가지고 오는군요. 그러면 conv-func를 지정하지 않으면 add가 적용될 것이고요. 만약에 conv-func에 mol를 지정하면 multiplication이 될 겁니다. div 하면 division이 될 것이고요. 이 conv 펑션, 임의의 펑션을 지정하면 그것에 따라서 두 개의 채널 데이터를 서로 더하거나 나누거나 곱하거나 등등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ierarchical row cluster에서는 클러스터링을 하는데, 자, 이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sequence variation, 이게 아마 챕터 14인가에 있었죠. 여기에 있던 네이버 조인 트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챕터 14에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네이버 조인은 우리 일부 봤습니다. 뭐 깊이는 보지 않았지만 바텀업으로 진행되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죠. 그것에 의해서 클러스터링을 하는 그런 로직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드린 데이터의 이 각각에 대해서 읽어드린 데이터 매트릭스의 각각의 채널 데이터에 대해서 그것들을 나열하고 그들 각각을 인덱스와 로우 값으로 놓고, 그리고 디퍼런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디퍼런스의 제곱을 잡고, 그리고 서메이션하고, 그래서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만들었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스턴스 매트릭스, 서로 다른 두 개의 이 데이터에 대해서 거리 계산을 해서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걸 기준으로 네이버 조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트리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오더를 체크해서 최종적으로는 로우
어떤 로우 순서값, 이 순위 값입니다. 랭크 값을 반환하게 되어 있죠. 자, 하이라키컬 클러스터에서는 위에 하이라키컬 로우 클러스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로우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셀프 데이터에 대해서 축을 변경을 시킵니다. 이 부분은 위에 알고리즘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읽어드린 것들을 원래는 0, 1인데 이거를 0, 2, 1로 변환시켰습니다. 그리고 변환시킨 것들을 스왑트로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콜스 데이터를 만들었군요. 자, 그래 놓고 리어레인지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데이터, 변환시킨 그 데이터를 numpy 어레이로 만들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이름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름에 마이너스 sorted가 붙은 새로운 이름을 하나 만들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름으로, 즉 새로운 마이크로 어레이 인스턴스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수행시키면 위에 더블 언더스코어의 하이라키컬 로우 클러스터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작업한 다음에 그 디스턴스 매트릭스의 이거에서 새로운 랭크 값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순서가 바뀐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그 바뀐 순서에 의해서 마이크로 어레이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새로 만들어진 것이 sorted array라는 이름이 될 겁니다. 그거를 이제 반환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 나서 위에서 다 수행을 시켰나 모르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실제로 우리 작업은 red green array.png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상이 되는 것은 이런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 이게 이제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인데 이것을 이미지 파일로 놓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마이크로어레이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투 채널로 하고 값을 지정해 주었네요. 그리고 나서 write 작업을 해서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txt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 내용이네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같은 이미지 데이터를 읽어드린 다음에 이번에 로드 어레이 이미지를 통해서 마이크로 어레이 데이터를 RG 어레이란 이름으로 만들고, 이건 위에 부분과 마찬가지이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make 이미지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부분은 지금 차례요. 지금 이 세 개의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채널을 변경시키거나 하는 작업들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성시켰던 텍스트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이미지로 세이브하는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테스트 어레이 png이네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네요. 자, 그리고 normalize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로그 normalize 한 다음에, 자, 이걸 아예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로그 normalize mean의 png를 만듭니다. 로그 normalize png가 만들어졌고요. 로그 normalize 한 결과입니다. 앞에 우리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할 때 한꺼번에 많이 보였지만 여기서는 하나씩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셋 시키고 normalize max의 클립 베이스라인 0.5에 한 것들, 이런 것들이 클립 베이스라인 png로 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고 클립 베이스라인 png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작업, 9번 셀 작업에 의해서 새로 리셋 시킨 다음에 normalize max 기준으로 normalize 시키고, 그 다음에 0.5를 기준으로 위아래를 쳐내고 분포를 그 안으로 매핑시켰고요. 그리고 만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리셋 시킨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하고 normalize SD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지로 make 이미지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등등을 보니까 이렇게 잡힌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퀀타일로요. 퀀타일로 노멀라이즈 한 것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퀀타일 노멀라이즈를 시킨 결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옐로블루라는 이름의 마이크로어레이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걸로 쇼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죠. 이게 옐로블루로 인스턴스 만들어서 작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채널 18x17로 만들어서 이미지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좀 이런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RG 어레이하고 RG 어레이 데이터의 0번과 1번을 서로 비교해서 지금 이겁니다. 이것들을 읽어서 로드 이미지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RG 어레이의 0번과 1번 차이를 놓고 그것들을 비교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셋 채널에서 채널을 추가시키거나 삭제하거나 하고 나서 보여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밀리티를 보기 위해서 redgreen array.png를 읽어드린 다음에 컴바인하고 그리고 컴바인 할 때 멀티플리케이션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log2 ratio 함수를 놓고 그걸 적용했을 때이고요. 자, 이 인텐시티의 편차가 많이 줄어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G-score이고요. G-score에서는 앞에서 우리 봤던 내용을 여기 반복했습니다만 참고로 그래서 발현량 체크를 하도록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하이라키컬 클러스터인데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를 부르면 하이라키컬 로우 클러스터가 실제로 구동하면서 작업 결과를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클러스터 결과를 본 것이고요. 그리고 소트된 내용들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로드 이미지 노멀라이즈 플롯 히트맵으로 해서 히트맵을 보고자 했는데 이 클러스터 결과를 놓고 볼 때 그 진한 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서로 유사성이 강하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경과됐는데요. 이상으로 챕터 15, 16을 봤습니다. 챕터 16은 앞에서 봤던 것들처럼 기본적으로 어레이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마이크로 어레이의 경우를 봤고요. 무엇보다 이미지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여러가지 채널 변경을 지도한다든지 또는 노멀라이즈 한다든지 한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유사성과 차이점 또는 클러스터링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